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인생 제2막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바보처럼 사랑 하나 믿고 있던 지난날과는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세상 천지 가장 착하고 저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한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 부모님마저 모두 남자 잘 만났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 제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노릇이었답니다. 선미야,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너 남자친구는 진짜 부럽다. 학벌이면 학벌, 집안이면 집안, 외모면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지.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났대? 그렇긴 하지. 내 남친이 좀 멋지긴 해. 그러게, 나도 그런 남자 만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뭐야, 너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네 남친이랑 딱 비슷한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 좀 시켜줘. 잘 되면 내가 귀걸이, 아니,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어. 저와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명은 저를 몹시 부러워했었어요. 저는 그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정말 이 남자가 평생 제게 잘해줄 것이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180이 다 되는 키에 학벌도 좋고 집안 경제 사정도 괜찮았던 제 남친과 저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졸 후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해 한창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그 남자는 늦게 간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을 한 대학생이었죠. 회사 회식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갔던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우연히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미야, 근데 저 남자가 아까부터 자꾸 너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웃는 것 같던데? 좋겠다. 네? 아, 아니에요, 언니. 저를 왜 보겠어요? 언니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옷도 예쁘고 그래서. 저 남자가 무슨 사시니? 나랑 눈이 안 마주치는데 뭘? 멀끔하게 잘생겼는데 잘해봐라, 얘. 혹시 연애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내가 이래봬도 연애 박사 아니겠니? 옆에 앉아있던 회사 언니는 자꾸 잘해보라며 제게 눈치를 주었고,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계속 그 남자를 힐끔거리고 쳐다보면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도 다시 고치고 옷매무새도 매만지곤 했었죠. 그렇게 그날 저와 남편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주말에 만날 날만을 기다렸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몇 년간이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있는 편이었지만 그 남자는 군대에 다녀온 후 복학을 한 상태라서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돈을 써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남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늘 먼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미안해요, 선미 씨. 제가 아직 알바비가 안 나와서 또 얻어먹게 되네요. 다음 주에 저 알바비 나오니까 그때는 꼭 쏠게요. 아이,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선미 씨는 어쩌면 얼굴처럼 마음씨도 예쁘시네요. 진짜 제가 보는 눈이 있나 봅니다. 어머나, 아니에요. 저 정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좋으신 분 같은데요. 그 남자는 정말 착했어요. 말도 예쁘게 했고, 저를 예쁘다 착하다고 늘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저는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랍니다. 착하게 생겼다는 말은 좀 들었어도 예쁘게 생기거나 몸매가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키는 160쯤 되었고 약간 통통한 몸매를 갖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하체에 부종이 있는 편이라 하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긴 치마를 자주 입기도 했었죠. 그런 저를 보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갖는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는 공부에 아주 크게 열중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가셨고, 저와 여동생 모두 대학에 대한 큰 학구열보다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었죠. 집안 분위기상 여유가 없다 보니 공부에 대해 크게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 관계도 좋고 자격증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고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 제가 대학교에 다니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거래처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남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꽤 좋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언뜻 들어보니 아버지도 무슨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서로 비슷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며 이 남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남자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었습니다. 선미 씨, 저는 그저 선미 씨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벌 같은 것도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죠. 아이, 그래도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대화도 잘 통하실 거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에 다닌다고 대화가 잘 통하고 안 다닌다고 대화가 안 통하고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제게 다가오기가 버겁다면 절대로 하나도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미 씨, 정말 착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인걸요. 그 남자의 이런 멘트들에 저도 모르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어느새 저의 하루는 그 남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길에 오는 문자, 점심에 맛있는 건 먹었냐는 문자, 그리고 오후 나른한 시간쯤에 저를 웃겨주는 문자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주었는데, 정성도 그런 지극정성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몹시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저 대신 욕을 엄청 속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그 남자에게 저는 어느새 푹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욱 설레었고, 하루 종일 남자친구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왜 자꾸 피식피식 웃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남자친구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딸,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그렇게 피식피식 웃어? 너 혹시 연애해? 응?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선미가 이렇게 푹 빠져버렸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라고나 할까? 엄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많이 행복해. 아이구야, 우리 딸이 이 정도로 말하는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너무너무 궁금하네. 그래, 엄마는 너만 행복하다면 다 좋아. 꼭 재밌게 연애하고 우리도 소개시켜주고, 알았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부모님은 가진 것은 풍족하지 않으셨지만 늘 밝고 건강하게 저희를 키우신 분들이십니다. 사람들 인상을 보면 우상이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딱 그 우상을 가지고 계셨죠. 두 분 모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장에 취직을 하셨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을 하신 덕분에 인정도 받으셨고, 그 덕분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항상 밝게 지냈으며, 부모님과도 서로 비밀이 없이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하는 초반에는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안부를 물어주고 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다 긍정적으로 대답해주는 남친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보고 싶은데 이미 매진돼서 자리가 없네.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자기가 보고 싶다면 내가 주변 인물들 총동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구해볼게. 남친은 그날 친구들에게 전화 수십 통을 돌려서 이미 영화 티켓을 예매한 친구를 찾아내었고 결국 그 영화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친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이런 남친을 만난 저를 늘 부러워했고 그 부러움은 가끔 시샘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아, 뭐야, 이선미. 완전 공주 대접 받네. 어디서 저런 남자를 물은 거야, 도대체? 능력도 좋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대학 안 가고 회사나 다니다가 나이트에서 저런 남자 하나 만날걸. 뭐? 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게 뭐 대학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그날 운이 좋게 만난 것 뿐이지.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런 게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랬거든. 내가 대학 가면 만나는 남자가 달라질 거라고. 근데 이게 뭐냐? 너처럼 고졸해도 좋은 대학에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이렇게 누리는데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뭐라고? 참나. 친구라는 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나 진짜 서운해.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아는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이니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저는 그렇게 점점 깊이 사랑에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2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도 취직했어요. 저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애를 포함한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라긴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이른감이 있는 것 같다며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빠른 시일 안에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죠. 연애를 하면서 말만 들었지 단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떨리더군요. 더군다나 남친의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고 온 가족이 모두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들었으니 더더욱 제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남친의 남동생이 함께한 자리에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키가 작네. 아가씨, 160은 된다고 하지 않았어? 네? 아, 네, 160 맞아요. 똥똥한 체형이라 그런가 키도 더 작아 보이고. 애가 들어서서 그런가 피부도 영. 아니, 젊은 아가씨들 밖에서 보면 그렇게 키도 크고 늘씬하고 환하더만. 어째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가. 아이, 엄마 왜 그래? 우리 선미 이렇게 계속 세워둘 거야? 뱃속에 손주 있다고. 처음 보자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단정해 보이는 어두운 계열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몸에 비해 굵은 제 하체 부위를 막 쳐다보시면서 인성을 찌푸리기도 하셨죠. 진짜 너무 불편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세상천지 그렇게도 불편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회사에 입사 면접을 보러 갈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들은 더더욱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대학교를 안 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교 안 보내는 집안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네? 아, 그게 제가 좀 일찍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서요.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고 싶었고요. 하다못해 내가 잘하던 그 옛날 시절에도 대학교를 가려고 아둥바둥 했었는데 말이지.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뭐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만나게 돼서 아이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의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던데 그것도 걱정이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는 칼날같이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엄마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막지는 못하더군요. 얼마나 성격이 완고하신지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궁금한 말 모두 다 하셨죠. 예비 시아버지도 같은 분위기셨습니다. 무례한 질문을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궁금한 듯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눈빛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나마 그 집에서 남자친구의 동생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무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눈초리를 보냈고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일이 생기면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런 모습만 보아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갔죠.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가 겨우 끝이 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기, 오늘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사과는 무슨 사과요. 틀린 말씀 없으셨는데요, 뭘.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다 죄송하고 민망했어요. 저희 엄마가 좀 어려운 거 모르고 사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뱃속에 아이도 있으신데 혹시나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어떡할지 걱정이네요. 어쩌면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는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죠. 남자친구가 집으로 바래다 주는 내내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불쾌했고 무시당한 이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저희 부모님이 인사 잘 드리고 왔느냐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생전 부모님과 저 사이에는 비밀이라고는 없었는데 이날 이후부터 조금씩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그 집에서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괜찮았고 좋으신 분들, 그리고 집안의 경제력도 있는 아주 훌륭한 시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곧 잡힌 상견례 자리에서는 예비 시부모가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빠는 전에 없던 고혈압과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항상 웃음이 많고 평온하기만 했던 저희 집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면서부터 뭔가 계속 어둡고 그늘지기 일쑤였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가족들의 웃음보다는 한숨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여보, 우리 선미 예단하려면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아야 할 텐데 대출이 잘 나오겠죠? 그러게나 말일세. 아이, 집담보대출 받으면야 뭐 그 정도는 안 나올까 싶은데 사실 나는 예단은 둘째치고 우리 선미가 무시당하고 그럴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억지로라도 대학 문턱 밟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뭘 하겠소. 그저 우리 선미 건강한 아이 낳고 잘 살기만을 바래봅시다. 아이, 설마 아니 손주까지 생긴 마당에 선미한테 뭐라고 하겠소? 안 그러? 부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땅히 해드릴 말도 없고 왠지 제가 잘못한 것만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었거든요. 하필 또 입덧은 왜 그렇게도 심한 건지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두통까지 생기니 이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자. 뱃속에 내 아이랑 내 남친만 생각하면 돼.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남친 세상 천지 나밖에 모르는 착한 순딩이잖아. 설마 하니 내가 무시당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그래, 그래.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위대하다고 했어. 난 위대하고 강한 엄마가 될 거야. 꼭. 마음속으로 몇천 번이나 다짐을 하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착하고 괜찮은 남편을 만난 덕분에 신혼생활은 많이 행복했었죠.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터울로 둘째 아이까지 생겨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었어요. 집에서 조금씩 부업도 하면서 동네에 있는 또래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보내는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보냈었죠. 저의 일상은 참 괜찮았었는데 문제는 시댁에 갈 때였습니다.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두통까지 생길 정도였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친정아빠는 제가 결혼하면서 얻은 고혈압으로 인해 당뇨까지 생기셨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진짜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며칠 전부터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친정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상 비싼 것은 못 해드려도 꽤 괜찮은 브랜드에 가서 블라우스 하나를 골랐죠. 워낙에 까다로운 시어머니라서 선물을 고르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30만 원이 넘는 옷이니 만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신에 맞춰 케이크도 준비했고 도련님과 상의해서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시모의 생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의 행색을 보고는 인상을 팍 쓰셨어요. 아니, 얘, 너는 이런 데 오면서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 응? 아주 티를 내라, 티를 내. 아, 어머님, 아이 낳고 살이 쪄서 옷도 잘 안 맞고 그래서요. 죄송해요. 죄송할 짓을 뭐하러 해? 동네 창피해서 원. 얘 꼬라지는 또 그게 뭐고? 아유, 정말. 못 배운 티를 여기서 이렇게 내니? 내 생일이 뭐 1년에 12번씩 있는 거야? 달랑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겨우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짜증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는 꼭 더 차려입고 올게요. 아이도 더 차려입히고 살부터 빼라. 젊은 애가 돼가지고 꼬라지하고는. 난 정말 너 같은 애가 내 며느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청승을 떨려면 니네 친정이나 가서 떨어. 짜증을 잔뜩 부린 시모는 그렇게 인상을 팍 쓰신 채로 식사를 이어나가셨고 뒤이어 제가 준비한 케이크와 생일 선물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함께 고른 블라우스를 보시더니 촌스럽고 격 떨어진다면서 안 입는다고 하셨어요. 이거 너나 갖다 입어라. 어떻게 이런 걸 고르냐? 그 넓은 백화점에서. 아무튼 못 배우면 보는 눈도 없다니까. 해, 엄마 그만 좀 해. 우리 오늘 기분 좋게 엄마 생신 축하해 드리러 온 거잖아. 그만하고 얼른 스테이크나 썰으세요, 박 여사님. 얘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꼭 자르더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 엄마 스타일 몰라서 그래? 압류, 압류. 다 알죠. 우리 박 여사님 고급지고 똑똑하신 거 다 알죠. 제가 이번 주에 백화점 모시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사드릴 테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드세요, 얼른. 그나마 도련님 덕분에 시모의 잔소리 폭격은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화도 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돈이 준비한 선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 꼬라지가 더 얄미웠어요. 결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만 들어주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슬슬 변하는 것 같았죠. 너무 짜증나고 황당한 마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당신 우리 엄마 취향 몰라? 그런 옷은 입지도 않는다고.
어디서 그런 촌스러운 걸 골라와서는? 뭐? 그거 우리 형편에 비싸고 좋은 거고, 우리 부모님이 직접 고르신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한번 사드릴 때 좀 잘 사드리지 그랬어. 그러면 이런 일도 없고 오히려 당신도 더 잘 보일 수 있는 건데. 아야, 나 그리고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둬. 아빠가 아빠 사업체로 들어오래. 공장이 많이 바쁜가 봐. 할 일 많다고. 아무 상의도 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오히려 아빠 회사 들어가면 더 좋지 뭘 그래? 이것저것 사정도 봐주실 거고 이사 직함으로 들어가니까 월급도 지금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그러는 줄만 알고 있어.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 핀잔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네 회사로 들어간다는 말까지도 하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제게 상의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던 남편이 조금 변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가장이 되어서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미리 제게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혼 몇 년이 지나고 서서히 변해가는 것 같은 남편에게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 말을 한 지 정확히 2주일 정도가 지난 후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생산직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사 직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고 했죠. 전에 일하던 분야랑 완전히 다른데 갑자기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이게 뭐 다 TV에서나 보던 가족 회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 회사이기에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여러 복지도 더 잘 챙겨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찌됐건 아이 둘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직을 한 후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제게 짜증도 많이 부리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독박 육아하면서 틈틈이 부업도 했었는데 집안일이라고는 꼼짝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남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저를 잘 챙겨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게 모욕적인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살 좀 빼라. 그게 뭐냐, 몸뚱아리가. 요즘은 아줌마들도 애 낳고 다 자기 관리하고 그러던데, 너는 애 낳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뭐라고? 여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애기 돌보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기 관리할 시간이 어딨어? 아이고, 무식한 소리 하네. 그런 게 꼭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줄 아냐? 사람이 머리를 좀 써, 머리를. 아무리 고졸이라지만, 이런 쪽도 무식하면 어떡하냐? 애들이 배울까 무섭다. 남편은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나중에는 남편의 눈치까지 보게 되었지 뭡니까. 생각해보니 남편이 하는 말투나 행동들은 점점 시부모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특히 시모의 그 눈빛과 언짢은 표정은 사람을 엄청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남편이 하는 모습이 꼭 똑같아 보였습니다. 맨날 말끝마다 저를 보고 멍청하다, 촌스럽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시모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 번은 시댁에 먼 친척들이 놀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막내 이모님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은 교사, 피부과 의사 등의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저하고는 다른 모습이어서 조금 기가 눌렸었어요. 그런데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너무나도 부럽다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아이, 요즘은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네. 피부과 의사에 교사에. 아, 이런 며느리를 보셔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이, 뭐 요즘 이게 대단한 직업도 아닌데 뭘 그래. 다들 대학 나와서 전문 직업 갖고 그러는 시대 아닌가.
자네는 그 시절에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번듯하니 사업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 다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저희는 그저 많은 욕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대학교 문턱도 못 가본 며느리를 얻었으니 원, 저도 신기합니다. 요즘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흔치는 않은데. 떡하니 저를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정말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 자리에 시동생이 있어서 시아버지의 말을 막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꽤나 오랫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주저리 떠드셨을 겁니다. 정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걸핏하면 맨날 저 못 배운 얘기, 저희 친정 부모님들 교육 수준 얘기를 들먹이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라는 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처먹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등짝을 한 대 후려 갈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시동생은 제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동생에게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고, 때때로 선물도 보내주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죠. 도련님, 그래도 도련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도련님 없었으면 저 이 집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워낙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참고 있으신 거예요. 에이, 고생이 많으세요. 만약 저 같아도 저런 얘기 계속 들으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시동생의 응원에 그나마 아주 조금씩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면서 시댁의 구박을 잇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 저는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어요. 한편으로는 자식들한테도 일을 하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는 엄마 말고 무언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가끔씩 시댁에서 구박받은 말들을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저희 친정에 가서 고스란히 전해주었어요. 할아버지, 지난주에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식한 년이라고 했어. 근데 무식한 년이 뭐야? 우리 엄마가 왜 무식한 년이야? 어? 아이, 그게 말이야. 그건 아마도 할머니가 뜻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잊자, 응? 아니야, 우리 할머니 대학교 나온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서 맨날 우리한테 무식한 엄마 닮지 말고 똑똑하고 대학 나온 할머니 닮으라고 했는데. 딸이 고스란히 전해주는 시모의 말에 친정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시던 친정아빠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으셨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두통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딸이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자식이 만약 결혼해서 그런 말을 듣고 산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시댁 부모님들 욕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속으로 삭히기만 하셨지 아이들이 있는 한 절대 이혼은 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죠. 네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안다. 하지만 이 아빠는 너한테 헤어지라는 말은 못하겠어. 어찌됐건 네가 낳은 자식들이니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어줘야지. 안 그러냐? 괜히 이혼했다가 이 아이들이 상처받아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 아빠, 나도 그래서 많이 참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많이 힘드네. 결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가 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식 농사요. 이 자식 농사 잘 지으려고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혼은 안 하는 거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친정아빠의 말을 들으니 다 이해가 되더군요.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해서
최대한 참으려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고 또 버티며 노력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그곳에 다니던 여직원과 심상치 않은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허구한 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장이니 워크숍이니 나가던 남편의 점퍼 속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성 주얼리 매장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긁었더군요. 그리고 그 날짜를 살펴보니 제게는 회사 워크숍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정황이었고 저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이러려고 자기 아들을 회사로 불러들였나 싶고 제가 알 정도로 꼬리가 길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 아들의 바람 피우는 것을 봐줬을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댁의 모욕과 구박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남편의 바람이라니. 이건 돌부처라도 참기가 힘들 것입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저를 무슨 의부증 있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네가 이제는 아주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열심히 일해서 돈 갖다 바치니까 이제 그런 쓸데없는 상상까지 하냐? 심각하다 정말. 됐어. 당신 영수증뿐만 아니라 당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이 대리한테 연락해서 내가 다 물어봤어. 사무실에 간다고 하고 딴 년이랑 놀러 가고 비싼 선물 사고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집안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당신까지 무시하냐? 더 이상은 못 참아. 더 이상은. 못 참으면 네가 어떡할 건데? 참나. 고졸 주제에 어디 가서 밥벌이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큰 소리 치기는.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그놈의 고졸. 그놈의 무식하다는 소리. 똑똑히 들어. 나 당신보다 안 무식해. 더는 인격적으로 무식한 놈이야. 알아? 남편과 한바탕 싸움을 한 채 굳은 마음을 먹고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러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빠가 요 근래 계속 두통이 심하셨고 뒷목이 저릿저릿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순식간에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우는 어린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모습을 본 엄마는 깜짝 놀라서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직감적으로 제게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에 부모님께 천천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의 동공이 살짝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그대로 바로 오른쪽으로 고꾸라져 버리셨습니다. 아빠! 아빠! 곁에 있던 저희들은 얼른 아빠를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아빠는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화기로 119에 빨리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가신 아빠는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 즉시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 사람이 멍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죠. 아빠가 편찮으신 것이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고 그냥 너무 죄송한 죄인이라 고개를 참아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요 몇 년 사이 부쩍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하시면서 제 탓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는 못했어요. 아빠는 수술을 하며 뇌에 종양까지도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고 수술 경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지만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로 들어가 깨어나지 못하신 상태가 되고 말았죠. 정신이 다 혼미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당장에 누구한테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도 이럴 때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저를 모욕하고 바람까지 피운 놈이라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그래도 남편에게는 연락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저기 그게 말이야.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아니, 왜? 장인어른이 왜? 말해봐, 얼른. 그게 나 지금 병원이고 아빠가 수술 받으셨는데 글쎄 깨어나지 못하실 것 같다고 의사가 그랬어. 나 어떡하지? 이거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장인어른 수술 받으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무슨 병인 거냐? 어? 언제까지 그러고 계셔야 하는 건데? 아이, 나 내일 밤 비행기로 괌 가야 되는데. 뭐,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괌을 간다고? 괌? 아유, 그래. 그거 우리 부모님이랑 작년부터 예약해 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암튼, 내일 내가 들릴게. 남편이라는 놈은 제가 생각한 것 그 이하였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괌으로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 싶었죠. 역시 저와 저희 친정은 남편에게는 그저 무시당해도 좋을 그런 사람들인가 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남편에게 쌍욕을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세상 살면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지독한 쌍욕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 첫 상대가 바로 남편이 되었죠. 저희는 그렇게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엄마와 부둥켜 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며 노력하셨고 특히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불행할까봐 엄청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동이 트고 나서 저는 잠시 아이들 때문에 집에 들렀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주고 밤에 엄마와 교대를 해드려야겠다 마음먹고 간단하게 짐도 싸려 했죠. 그러다 남편이 챙기고 있는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펼쳐두고 여권이며 속옷이며 몇 가지들을 챙기다만 모습을 봤는데 짜증이 확 나서 저도 모르게 그 가방을 발로 확 걷어 차버렸죠. 아무리 해도 화가 다 풀리지가 않더군요. 잠시 마음을 다독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대충 집안일을 정리하려던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선고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음 지어 주시곤 했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미친 사람처럼 기어가다시피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이 진행이 되더군요. 아빠의 임종을 보고 장례식장에 준비가 되는 그 과정들이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빠의 사망 소식에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꽤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백부도 열일을 제쳐두고 오셨죠.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대로 괌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말았습니다. 세상 천지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도 오지 않고 가족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부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편이라는 놈이 어쩌면 제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정말 공황이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애기 아빠라도 보내셔야죠. 어떻게 어머님이 자식을 데리고 이 와중에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어머나 얘 좀 봐. 너 정말 웃기다. 니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 된 일이지만 이 여행은 우리가 작년에 미리 다 예약해두고 돈도 다 낸 거라고. 근데 이걸 안 가? 그럼 네가 나중에 보내줄 거니? 억지를 쓸 일을 써야지. 억지요? 이게 억지예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사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인성이 바닥인 줄은 몰랐네요.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인성이 바닥인데요. 저희 부모님은요, 대학 안 나오셨지만 이렇게 자식들 가르치지는 않네요. 그런 쓰레기 아들 다시 데려가세요. 저도 데리고 살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저는 바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연이어 도착한 친지들과 백부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느냐며 탄식하고 슬퍼하고 계셨어요. 백부는 큰 기업 대표로 계시는 분이고 평소에도 저희 가족을 아주 잘 챙겨주셨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으셨고 배움도 길었지만 늘 겸손하시고 인성이 바르신 분이셨죠. 더군다나 아주 큰 근조 화환까지 챙겨 보내주셔서 초라할 뻔했던 장례식을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백부님은 그런데 인성을 팍 쓰시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상주석이 썰렁한 거야? 애 아빠는 어디 가고? 아,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 지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정은 무슨 사정? 선미 무슨 일 있는 거냐? 응? 말해봐. 아, 괜찮아. 다 말해봐. 저는 저도 모르게 큰아버지에게 남편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서 속내를 다 털어놓았나 봅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괌 여행을 갔다는 것까지 싹 다요. 제 이야기를 듣던 큰아버지는 세상에 그런 천벌받을 놈이 어디 있느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라며 그런 인성을 가진 놈들은 사업이고 뭐고 할 자격도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 대신 그렇게 제 남편과 시댁을 욕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바로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 줄게. 비용은 걱정 말고 그런 놈들이랑 더 이상 1분 1초도 엮이지 마. 백부님은 화를 버럭 내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셨고 장례식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녁이 되자 시댁 도련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형수님이 어떤 선택을 내리시던지 다 이해합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거 아시죠? 그럼요. 우리 형수님처럼 착하신 분이 어디 계시다고 감사했어요. 저기 근데 밖에 있는 근조화환 김중삼 대표님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아, 백부님, 저희 큰아버지세요. 근데 왜요? 시동생은 갑자기 근조 화환에 적혀 있는 땡땡기업 대표 김중삼 백부님의 이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에 쫓기듯이 장례식장을 급하게 빠져나가 버렸죠.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도 너무 정신이 없는 와중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끌벅적하게 어떤 무리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남편과 시부모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아이고, 우리 아가. 이게 웬일이라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이고. 아니, 여긴 어떻게. 어떻게라니? 서운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참석해야지. 누가 들으면 남인 줄 알겠다 얘. 우리가 무슨 남이니? 가족 아니니 가족. 당연한 걸. 당신이 말해봐.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냐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밤 가서 좋다고 애들한테 사진씩이나 보낸 사람이 여긴 왜 왔냐고. 아니 그게 말이야. 저기 우리 괌에서 급하게 제일 빠른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온 거야. 저기 혹시 당신 백부라는 사람 말이야. 발인 때 오시나? 응? 오신댔어? 뭐?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딴 거 상관 말고 이곳에서 당장 나가. 당장!
너 같은 거 우리 아빠 절대 안 반기실 거야. 괜히 돌아가신 사람 더 화나게 만들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저는 뻔뻔한 그 태도에 너무 화가 났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저희 엄마는 뒷목을 잡으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이고, 안싸돈 얼마나 심려가 크셨습니까? 마음 속상하신 거 다 이해합니다. 암요. 저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오게 된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거 부의금 넉넉하게 넣었어요. 이거 받으시고 뭐요? 피치 못할 사정? 괌으로 가족여행 간 게 피치 못할 사정? 난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 이따위로 인성교육 시키지는 않았네요. 당장에 이 자리에서 나가세요. 당장! 뻔뻔한 그 꼬라지 보다가 저도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소중한 딸, 더 이상 그 집 식구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손주들 다 키워줄 거고, 내가 데리고 살 거예요. 아셨어요? 저희 친척들은 시댁 식구들을 반강제로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시부모님은 발인까지 다 보겠다면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저런 못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얼마 후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백부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사무실로 나와달라고 했고 제 시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몇 가지를 물으셨죠. 뭔가 좀 이상했지만 확인을 해드렸고 그 뒤로 변호사를 만난 후 바로 이혼에 돌입했습니다. 백부님의 사무실에 가서 저는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백부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죠. 시아버지는 제발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며 백부에게 사정사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백부는 시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물건을 납품받는 아주 큰 회사였던 것이죠. 시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백부님의 회사로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부님의 회사는 아주 많은 곳의 물건들을 납품받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시아버지 회사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납품을 하고 싶어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백부님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안 받아도 단 0.1의 타격도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백부님의 사무실에 갔다가 무릎까지 꿇고 사정사정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 얘야, 아이 며느리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응? 그게 말이다. 내가 애초부터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이 자식 키우다 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법이 아니겠냐. 너도 자식 키우니까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여기 좀 대표님께 잘 좀 말해줘라, 응? 아이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아버님, 아니,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변호사 만나러 왔어요. 이혼 변호사요. 저 바로 이혼할 거고 더 이상 아버님을 비롯한 그 집 식구들과 그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왜 그러냐? 너무 성급하게 홧김에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 보거라. 너 서운한 거 다 안다, 알아. 내가 그때는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아이, 그놈의 여편네가 하도 괌괌 노래를 불러서 내가 그만 돌아가신 사돈 어른 계신 곳도 내가 지금 갈 거다. 사죄할 테니까. 자식 키우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그지 같은 집안에서 모욕당하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속상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만 대시고 이팔도 놓으세요. 얘야, 아가야, 제발. 우리 여기서 납품 끊으면 죽는다. 응? 제발. 시아버지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팔을 매몰차게 확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수많은 서름과 모욕적인 말들이 또 한 번 떠오르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백부님 역시 그런 시아버지에게 그만 좀 하라며 비서실에 호출을 해서 반강제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진행시켰고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자 소송으로 끌고 갔어요. 수없이 저를 핍박하고 모욕했던 지난 날들은 아이들마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증거자료로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양육권과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끝까지 제게 매달리며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회사 좀 살려달라며 사정사정했습니다. 제가 백부님에게 말만 잘하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뒤바뀔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야, 그게 말이야. 우린 남이지만 굳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나 우리 애들 아빠야. 아빠가 멀쩡해야 양육비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말 좀 잘해주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 닥치고 지금이라도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조용히 물러가. 애들 양육비나 제대로 주고, 그래도 아빠니까 애들 가끔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이씨, 인연이 정말? 너 진짜 이럴 거야? 당장에 지금 우리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무식하게? 네가 이렇게 무대포니까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거라고.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한 년한테 제대로 한번 당해봐. 당장 꺼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뿌리치고 저는 아이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엄마이던지 무조건적으로 저만 믿고 의지하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앞으로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키울 것입니다. 아이들과 친정에 들어와 살면서 엄마도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계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지금은 제과제빵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제 인생 목표로 정했거든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그동안 무시당하며 자존감 떨어졌던 세월을 이제는 모두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상쾌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시아버지의 회사는 납품이 중지되고 부도가 나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남편 놈은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오히려 저보고 밀린 카드값을 내달라며 수도 없이 문자와 전화를 해댔는데 아주 정신병자가 따로 없을 정도였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착하기만 했지 특별히 생활력이 강하지도 않았고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제 돈에 의지해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았을 정도였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최고의 남자라고 믿고 의지했던 제 자신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안함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